전 세계를 사로잡은 팝의 황제이자 충격적인 죽음으로 떠난 마이클 잭슨 50년의 생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얼굴이 수없이 변했듯 그의 삶도 세상을 따라 춤췄는데요. 오늘은 굴곡진 인생을 걸으며 영원한 전설로 남은 마이클 잭슨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958년 마이클 잭슨은 미국 인디애나주의 가난한 동네에서 10명의 자녀 중 8번째로 태어납니다. 당시 미국의 가난한 동네라고 하면 청소년들도 술과 마약 등의 나쁜 길로 빠질 만한 환경들이 즐비했는데, 이에 크게 걱정이 된 아버지는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도록 할 만큼 자식들을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보다 형제들끼리 집에서 노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끼리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당시 음악을 좋아하던 아버지의 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두기에는 아이들의 재능이 아까웠던 아버지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 잭슨 브라더스라는 밴드를 만들어 가수로 키워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마이클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밴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마이클이 합류한 이후 5명이 된 잭슨 브라더스는 잭슨5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밴드를 재정비한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수로 성공시키기 위해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10명의 자식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난한 살림살이에 먹는 거 입는 거 모두 줄여가면서 악기와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생활에 불만이 쌓여갔지만 아버지는 오직 자식들을 성공한 가수로 키워내는 것에만 집중했죠.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자식들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지원해주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자식들의 고통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오직 성공이라는 아버지의 과한 욕심으로 잭슨 형제들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허리띠를 풀어서 채찍으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훈육이 일상이 되어버렸을 정도였죠. 바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할 어린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식들은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더 최악인 것은 이렇게 고되게 연습시킨 아이들을 매일 저녁 밤무대를 서게 하여 돈을 벌게 했고 새벽 4시까지 재우지 않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클의 어린 시절은 그 나이 때 보통의 아이들이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커갔으며, 후에 성인이 된 마이클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갈망으로 남게 됩니다. 1960년대 마이클은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형들보다 두드러지는 실력으로 메인 보컬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클의 목소리는 점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어린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표현하는 풍부한 감정, 마치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만 같은 마이클 특유의 감성을 극찬했습니다. 잭슨5는 지역쇼와 학교 축제, 성인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연을 다니며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 전설적인 흑인 스타들을 배출한 모타운 레코드 소속사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잭슨5는 1970년도에만 무려 4곡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이클의 나이 12살이었죠. 1971년 소속사였던 모타운 레코드는 잭슨5의 간판으로 두각을 나타낸 마이클 잭슨의 상품성에 주목하였고, 그룹 활동과는 별개로 마이클의 솔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이클은 솔로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중 2집의 벤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연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듯 마이클은 어린 나이에 일찍이 성공하게 되어 대스타들과 어울리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모타운 레코드와 음악적 자율성을 두고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잭슨5는 모타운을 떠나 에픽 레코드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모타운이 잭슨5란 이름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사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잭슨5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였고 더 잭슨스로 밴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마이클의 솔로 앨범이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잭슨5의 인기는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은 점점 솔로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마이클은 노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그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흑인 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클이 겪었던 인종차별의 일화 중 하나인데요. 마이클은 전설적인 프로듀서 퀸시 존스와 함께 오프 더 월이라는 솔로 앨범을 발매하였습니다.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이 판매되었고 상업적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마이클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더욱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고작 하나의 상만 받게 되는데, 마이클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음악계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크게 낙담했습니다. 미국의 주류 음악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마이클은 조금이나마 자신을 알리기 위해 음악 잡지사에 자신의 사진을 잡지 커버 사진으로 쓸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앨범을 2천만 장 넘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마이클은 흑인이 잡지의 커버가 되면 잡지가 안 팔린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며, 다음에는 결코 이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나한테 한 번만 인터뷰하자고 매달리게 만드는 그런 앨범을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야심이 컸던 마이클은 인종을 뛰어넘는 앨범을 만들기 위해 차기 앨범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히트곡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집착에 가까운 음반 작업을 했는데 악기 소리 하나까지 수십 번을 녹음했고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녹음하고 또 녹음했죠. 그렇게 나온 앨범이 82년 발매된 앨범 스릴러입니다. 스릴러는 6,600만 장이 팔렸는데 판매량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기록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래미 어워드에서 12개 부분 후보에 올라 8개 상을 석권하며 마이클은 그래미 최다 후보, 최다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3년 마이클은 모타운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빌리진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고 이날 처음으로 세상의 문워크가 공개되었습니다. 분명 보기에는 앞으로 걷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뒤로 걸어가는 모션을 선보이면서 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고 문워크는 마이클 잭슨의 상징적인 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숙이는 린댄스 또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이 춤의 비밀은 무대 바닥에 있는 못이었습니다. 사전에 작업해둔 못을 신발 밑창에 끼워서 지탱하는 원리인데 이 춤을 위해 마이클은 신발을 특수 제작하고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마이클은 항상 무대에서 신선한 연출과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전 세계적인 파급력으로 인해 가요계가 춤과 퍼포먼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무대 공연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됩니다. 한편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백인 우월주의에 의한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음악 시장 또한 백인들이 주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는 청취자가 많고 돈이 되는 백인 음악을 틀어댔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백인 음악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마이클 잭슨의 등장은 음악 시장은 물론 미국의 대중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이클은 흑인 음악도 백인 음악도 아닌 인종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흑인 가수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됐고 실력만 있다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음악회를 넘어서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흑인들에게 여러모로 자신감을 줬다고 합니다. 흑인도 어떠한 분야에서 정상에 설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적인 분위기가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이 흑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이클은 인종의 벽을 허물기 위해 목소리를 냈지만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불치병 환자, 환경보호 등을 위한 자선단체를 설립해 모금을 위한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말 못할 고민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지만 백반증이라는 피부 질환으로 인해 피부색이 백색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반증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해 여러가지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1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생각보다 흔한 질병이죠. 그리고 1984년 백반증을 앓고 있던 마이클 잭슨에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당시 25살이었던 마이클 잭슨은 펩시콜라의 광고를 촬영하던 중 무대 폭죽이 마이클의 머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폭죽의 불꽃은 마이클의 머리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마이클은 자신의 머리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도 모른 채 5초가량 계속 춤을 췄습니다. 잠시 후 그는 괴로움에 비틀거렸고 스태프들이 달려와 그를 둘러싸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머리와 얼굴에 각각 2도,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마이클은 대중들에게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고 고통을 덜기 위해 진통제를 처방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펩시는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마이클에게 하나로 19억 원을 지급했으며 마이클은 이를 화상치료센터에 전액 기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백반증은 전보다 심해져 얼굴과 몸은 더욱더 하얗게 변해갔는데 백반증 초기에는 이것을 어두운 화장으로 가리다가 화상 이후 백반증이 심해지면서 반대로 어두운 피부를 화장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또한 백반증은 자외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마이클은 평소에도 양산과 모자, 장갑, 선글라스 등을 항상 착용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이클의 피부는 백색으로 뒤덮여갔고 사람들은 그를 백인이 되고 싶은 흑인으로 몰아가거나 백인이 되고 싶어 피부를 박피한다며 별의별 거짓말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언론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으며 이 모든 오해들은 마이클이 죽어서야 풀렸습니다. 다시 말해 마이클은 죽기 전까지 고통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약물에 의지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3년 마이클은 13세 남자아이 성추행 혐의로 소송에 걸리게 되는데 사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이클에게는 유년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마이클은 어른이 되어도 평범한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었으며 어린 시절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가 제 인생은 내 안에서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때문에 마이클은 아이들과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대중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톱스타가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속셈이 있거나 소아성애자라는 말이 도는가 하면 마이클이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2번의 소송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마이클이 승소를 했지만 그는 각종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놀았던 마이클이었지만 그 뒤론 죽을 때까지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하죠. 약물 중독이 된 그는 은둔 생활을 이어갔으며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9년 3월, 몇 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마이클은 자신의 마지막 공연이 될 This Is It 투어 진행을 밝히며 컴백을 발표합니다. 그때 마이클의 나이 50세였습니다. 이 투어는 그해 7월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약 7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표는 금세 팔려나갔고 표의 가치는 2천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은 마이클의 공연을 다시 보기 위해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불과 며칠 앞둔 6월 25일,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마이클 잭슨이 자택에서 숨졌다는 사망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당시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런 죽음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컴백 콘서트, 4년간의 준비 기간. 하지만 공연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에 따라 LA 경찰은 그가 살해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마이클의 죽음은 그의 주치의의 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치의였던 콜레드 머레이는 불면증에 시달리던 마이클에게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매일 50mg씩 투여했으며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한 급성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머레이는 마이클이 숨을 멈춘 후 21분간 방치했으며 구급팀을 불렀을 때 마이클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을 죽음으로 몰았던 머레이는 재판 끝에 2급 살인죄인 과실치사죄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7월 7일 로스앤젤리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마이클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그가 죽기 전날 밤 런던 콘서트를 위해 리허설을 한 곳이었으며 마이클과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그의 형제들 그리고 마이클의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마이클과 행복했던 지난 과거를 회상했죠. 이 추도식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어 약 10억 명의 시청자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미디어 분석기관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유명인들의 죽음 중 가장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의 장르를 넘어 그의 등장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어뜨렸으며 여러 분야에서 재능 있는 흑인들이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었죠. 마이클 잭슨은 거대한 꿈을 가진 아티스트였습니다.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계속해서 다짐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목소리를 냈던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던 마이클 잭슨은 향년 50세의 나이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